지난 시간에는 초록초록 싱그러운 스위스 풍경과 융프라우까지의 여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지난 융프라우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융프라우 관광의 꿀팁과 알고 가면 좋을 융프라우 에피소드를 나눠볼 예정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귀 쫑긋, 눈 반짝한다면 융프라우 여행은 99% 성공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도 시작해볼게요. 전망대 투어를 마치고 알파인 센세이션으로 입장했어요. 이곳은 융프라우 철도의 역사를 소개하는 공간인데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별 모양 장식물은 사실 스위스의 국화 에델바이스를 표현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스노우볼에서는 스위스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숨은 조각상 찾기 해볼게요. 스노우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설산, 케이블카, 유람선, 산악열차, 초콜릿, 은행 등등 다양한 조각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각상들을 둘러보자마자 모두 스위스 역사를 상징하는 것들이구나 하고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유럽의 정상에 위치한 산악열차와 더불어 돈이 많으면서 심지어 돈에 대한 신뢰하면 빠질 수 없는 스위스답게 은행도 보이고요. 초콜릿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스위스는 초콜릿도 오르골에 표현되어 있네요. 제가 오르골, 스노우볼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여행지 가면 꼭 사오거든요. 근데 그놈의 고산병 때문에 기념품 샵도 못 들려서 이 스노우볼을 못 산 게 한이랍니다. 기념품 샵 간다면 미니어처로 표현된 스노우볼이 있다고 하니 좋아하시는 분은 저 대신 꼭 사가세요. 무빙워크를 타며 철도공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부에르첼러라는 분이 융프라우 철도를 설계하신 분인데 사실 완공되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본인이 상상하던 꿈의 철도를 설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1886년부터 융프라우 철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총 16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원래는 공사기간이 7년 정도가 걸렸지만 붕괴사고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1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위스 독립기념일인 1912년 8월 무렵에 맞추어 개통식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건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 보고 계신 공간인 알파인 센세이션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었던 장비와 역사가 담긴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인들에게서 사랑받는 산악열차, 이 열차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광부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리기 위한 조각상과 벽화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고요. 터널 끝자락에는 철도 건설에서 사망한 30명의 노동자들의 성함이 기록된 위령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천천히 역사를 읽으며 둘러보니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만년설이 담긴 융프라우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100년도 더 된 시간 전에 융프라우 요흐역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였는데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꿈을 꾸고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은 기차역을 스위스에서는 100년도 더 된 과거에 상상하고 실현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고산병을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나서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마치 올라프와 엘사처럼 고산병.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대부터는 고산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천천히 걷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고산병의 증세는 겪은 바 심한 두통과 열감, 현기증, 계속되는 구토가 동반이 되어 진짜 코로나, 몸살 감기, 인생 최대로 아팠던 경험의 총집합의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얼음궁전 관람이 너무 신나고 들뜨다 보니 절로 스케이트 타듯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요. 고산병을 예방하시려면 고산병 약을 복용하시거나 천천히 이동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얼음궁전, 아이스팔라스. 이름 뜻 그대로 두꺼운 얼음빙하를 조각해서 만든 굉장한 얼음궁전인데요. 엘사가 실제로 만든 얼음궁전을 본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는 것만으로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푸른빛이 도는 얼음궁전을 보고 있노라면 신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고산병 걱정돼도 신남은 절대 주체 못해요. 놀랍게도 그렇게 설쳐댔는데 얼음바닥이 생각보다 미끄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빙질 상태가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은 알레치빙하 30m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1934년 그린델발트와 벵겐의 산악 가이드들이 빙하를 쪼개어 만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다양한 얼음 조각들은 때때로 행사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고 하니 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얼음궁전은 정말 추웠는데요. 냉각 시스템으로 인해 영하 2도를 유지하는 곳이다 보니 장갑을 끼고 기마개를 해도 추우니 꽁꽁 잘 삶으시길 바랍니다. 유럽의 정상을 의미하는 탑 오브 유럽이라는 조각 글씨도 보이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 정말 탄성이 나오죠? 우리가 기대하던 스위스 국기가 있는 고원지대.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에 도전한 누군가들의 노력으로 만년설을 자랑하는 융프라우 요흐를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융프라우의 이름 뜻은 처녀라는 뜻으로 인터라켄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명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라켄의 이름 뜻은 호수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튠 호수와 브리엔츠 호수 사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스위스 국기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알레치 빙하와 융프라우를 볼 수 있는데요. 알프스 최초 유네스코로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날씨 운이 따라주지 않아 강풍 또는 눈이 오는 날에는 개장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우리 모험가님들에게는 날씨 요정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마법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함께 스위스 국기가 있는 포토존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스위스 국기는 두 군데에 배치되어 있고 줄이 꽤나 길어서 국기 두 곳을 찍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답니다. 한 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사진을 정말 오래 찍어서 저는 한 1시간 3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럼 국기 두 군데 중 어느 곳에 줄을 서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일단 1번 국기와 2번 국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설산을 배경하여 사진을 찍고 싶으면 1번 국기, 설산과 구름이 보이는 하늘 배경 사진까지 모두 찍고 싶다면 2번 국기, 국기를 돌리면 설산 방향과 하늘 방향으로 모두 찍어볼 수 있어요. 2번 국기가 사진이 잘 나오기도 하고 위치적으로 입구와 가까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저도 2번 국기에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 1번 국기와 2번 국기는 사람이 몰리고 빠지는 속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비교해보고 줄을 서시거나 사진 욕심이 크게 없으시다면 1번 국기를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국기 포토스팟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도착하는 대로 마구 줄을 서긴 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험가님들은 이 시간으로 인해 마법같이 예쁜 사진을 찍게 되시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잊지 마시고 예쁜 사진 찍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진 찍으실 때 삼각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주변의 한국분들을 매의 눈으로 찾아보신 후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협의를 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국인분들이 사진 정말 열정적으로 찍어주시는 거 아시죠? 제 사진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의 사진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하얀 눈이를 배경하여 푸른 하늘이 너무 멋진 사진이지 않나요? 빨간 국기는 포인트가 되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진이 탄생하였답니다. 국기는 생각보다 넓고 커서 두 손을 아래쪽, 위쪽으로 잡아 있는 힘껏 쫙 펼치시는 게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포인트랍니다. 신나는 점프샷도 잊지 마세요. 조정을 안 해도 역대급 사진을 건질 수 있답니다. 눈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정말 화사한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사진 건지시길 바랄게요. 융프라우 고원지대 투어 일정이 끝나면 하산을 하기 전 마지막 마무리, 유럽의 정상 탑 오브 유럽의 레스토랑을 들려야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융프라우 기념도장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고산병으로 찍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도장을 꼭 찍어보세요. 신라면은 이곳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컵라면으로 13,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라면부터 간단한 과자류, 음료와 맥주까지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융프라우 VIP 열차 티켓을 보여주시면 라면으로 교환할 수 있답니다. 하산을 할 때 필요하니 표는 꼭 다시 받아오셔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신라면 외에 다른 라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신라면을 원한다고 말을 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신라면과 맥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며 융프라우를 보는 게 저의 로망이었는데요. 고산병 때문에 얼마 먹지도 못했던 게 두고두고 융프라우에 두고 온 제 한이랍니다. 고산병은 무조건 산에서 빨리 내려가는 게 답이에요. 혹시나 라면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념품 상점에서 티켓 한 개당 6프랑 정도의 크레딧을 사용하여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고요.
있는데요. 셀프 서비스 식당은 간단한 요리, 크리스탈 레스토랑은 스위스 전통 요리 드시면서 경치를 보며 식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함께 참고해주세요. 나가는 길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위스 린트 초콜릿 전문 매장과 전시장도 있으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분마다 하산하는 열차가 있으니 시간표를 참고하여 탑승하길 바라며 문은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시스템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이건 소소한 꿀팁인데 하산할 때 기차에서 역무원이 초콜릿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제 하산할 시간인데요. 하산은 곤돌라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융프라우 이동 방법이 고민이신데 고산병까지 걱정되신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산 시 기차 타기, 하산 시 곤돌라 타기. 왜냐하면 기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오랜 소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산병을 앓게 된다면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내려간다는 건 너무 힘든 선택이랍니다. 반면에 곤돌라를 타면 2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고통받으면 되겠죠. 고산병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았지만 너무 아름다웠던 경치만큼은 잊지 못하는데요. 설산을 등지고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녹은 빙하의 물줄기도 보이고 산맥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답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풍경들도 함께 볼 수 있다 보니 마치 그림 위를 날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의 진짜 건축물은 스위스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위스에 숨겨진 건축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스위스 여행 꿀팁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또 만나요. 안녕. To be continued. 좋아요와 구독 뾰로롱. 따리 버터